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시 거주자 A씨와 접촉한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는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날부터 기부 신청 접수도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짚어봅니다. 중국 수출 호조와 미국 내 실업자 증가 속도 둔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1%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 1조 원이 투입되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최종 입지가 경합 끝에 충북 청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6조 원 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13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추가 확진 소식으로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해서 추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금까지 13명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업데이트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어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명 늘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1명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31세 남성으로 지난 6일 나온 용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용인 확진자가 찾았던 클럽에서 12명, 그리고 회사 동료 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용인 확진자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확진자가 찾은 이태원의 3개 클럽 방문자만 약 2천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어제 하루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0시 넘어서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 13명이 추가로 나왔으니까 어제부터 현재까지 모두 2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 밖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실시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391만 명, 사망자는 27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확진자는 어제보다 약 3만 명이 늘어 129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100명 증가해 7만 6천여 명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봉쇄 조치 등이 해제됐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네덜란드도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것과 미용실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또 프리랜서 등 모두 93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로 한 건데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들이 대표적입니다. 직원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인데요. 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율을 모두 고려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소득 수준이 중위 150% 미만,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712만 원보다 낮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지난 3, 4월 소득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보다 50% 넘게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45일 이상 쉬었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474만 원 이하거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앞서 기준보다 더 낮으면 소득이 25%만 줄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마스크처럼 오부제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신청 후 2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3차 추경 이후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시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먼저 신청부터 알아보죠. 오부제는 마스크 살 때 적용이 돼서 잘 이해가 되는데 카드 포인트가 있고 상품권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카드 포인트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지원금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부제에 맞게 하면 되고 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방식은 기존의 지역 상품권과 같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고 본인 주소지 광역지자체의 동네 상점과 병원,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네, 또 이번에 기부 의사 밝히는 분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일부는 받고 일부는 기부하는 식으로 액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3개월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데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 이런 논의가 사회적인 선의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강제 여부를 놓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벌써부터 단체 범위로 기부하겠다고 나선 곳들이 있죠. 네, 금융권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농협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범농협 임원과 간부 직원 5천여 명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메리츠 금융그룹도 임직원 2,700여 명 전원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기부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두 회사 모두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자발적 기부는 캠페인 차원이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천 명은 참여 대상일 뿐 일일이 기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의 경우 노사 합의로 기부를 결정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기부 후 지원금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회사가 따로 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증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지금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현재 19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670선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수출 호조와 미국 실업자 증가 속도 둔화에 힘입어 일제히 오른 영향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또 코로나19로 취했던 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재시동에 나선 점도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00억 원, 1,900억 원 각각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80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물론 대다수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나흘 만에 1,2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점진적인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난 영향으로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 달러 수급 여건이 개선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총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부지로 충북 청주가 조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다소 생소한데 이 방사광 가속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번에 선정된 청주 어떤 배경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방사광 가속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형 현미경입니다. 이 가속기로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태양보다 100억 배 밝은 빛으로 미세한 세포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의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에서도 핵심 연구 장비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청주 외에도 나주, 춘천, 포항 등 4곳의 도시가 사업 신청을 냈는데요. 이번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청주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선정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와 대덕연구단지 같은 연구 인프라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홍 기자, 그런데 이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하죠. 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방사광 가속기 사업으로 고용 13만 7천 명, 생산 6조 7천억 원, 부가가치 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청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과기부는 가까운 시일 내로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과기부는 이달 중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늦어도 2022년부터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거쳐 2028년에 본격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 수급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 의존을 줄이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앞으로 15년 뒤 전력 수급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민간 전문가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세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석탄발전 30기를 모두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년 전 발표한 8차 계획에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20기를 더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도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네요. 네, 총괄분과위원회는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비중을 15년 뒤에는 9.9%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데요. 2024년까지 26기가 운영돼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2034년에는 17기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번 9차 계획이 시행될 경우 원전과 석탄을 합한 설비 비중은 올해 기준 46.3%에서 2034년에는 24.8%로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같은 기간 15.1%에서 4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전력 수요 예상 증가율이 1%로 2년 전 1.3%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밝혔으며 오늘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달부터 법정 근무 시간에 대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금융권 노사는 지난달 임금 단체 협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은행 노사가 갈등을 빚기도 해서 이번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미 업계에서 보면 컴퓨터 강제 종료제 이런 제도 등으로 법정 근무 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PC 오프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려면 사전 신청을 하거나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일부는 정확한 근무 시간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게 금융노조 측 입장입니다. 실제로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제도들이 도입돼 있으니 근무가 과다하진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영업점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은행 노조가 초과 근무를 이유로 행장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분간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금융노조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나올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노조 추천이사제 도입과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도 함께 논의합니다. 임단협은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고 안건이 최종 합의되면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내년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3주구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간 고소건이 불거진 가운데 잡음 없는 사업장을 공언했던 서울시 입장이 지금 상당히 난처했다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우선 건설사 간 고소건이 불거졌습니다. 보면 수주전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경쟁사인 삼성물산을 고소를 했다고요? 네, 대우건설은 신반포 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인 한모 씨와 삼성물산이 공모해 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장에 따르면 한모 씨는 반포 3주구 조합원들에게 아웃시켰던 현대산업개발보다 못한 최악의 시공사, 삼성보다 최소 수백억 원 손해인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등의 비방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어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주장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일찌감치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장을 모범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 이런 발표가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서울시는 반포 3주구와 신반포 21차를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정비사업 수주전에 만연한 불공정 경쟁을 막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주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 공무원과 전문가를 투입해 입찰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서울시 입장이 난처해졌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라 서울시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우선 포스코가 조만간 물류자회사를 설립을 한다고요? 네, 포스코는 오는 7월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물류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초부터 물류통합 TF팀을 만들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그룹 내 분산된 물류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과 운송업 진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기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거래 구조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 지금 이런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의 제철 원료 수입량은 연간 약 8천만 톤, 철강 제품 수출량은 연간 약 1,600만 톤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연간 전체 물류비는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포스코가 초대형 화주인 만큼 물류 자회사 설립이 해운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량 화주가 해운 물류 산업에 진출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 어제 물류 자회사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해총은 지난달 28일 포스코의 물류 주선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선원 노조와 부산항 발전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하늘길도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항공사들이 미주와 동남아시아 등 일부 노선을 재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곧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우리 항공사들이 그동안 중단을 해왔던 해외 노선들을 다시 운항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110개 국제선 노선 가운데 32개 노선을 운영합니다. 현재는 13개 국제 노선을 운항 중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국제선 항공편도 주간 146회로 늘어납니다. 미주 노선의 경우 미국 워싱턴,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노선 운항을 운휴 50일 만에 재개하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운항 횟수는 주 5회로 늘립니다. 유럽의 경우 파리와 런던 노선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멈췄던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노선도 다시 운항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싱가포르 노선도 운항이 재개되고요. 중국 베이징, 상하이 푸등, 광저우, 칭다오,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노선은 다음 달 안으로 입국 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해 노선 운영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몽골 노선은 향후 입국 제한 조치 변동에 따라 예약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아시아나항공도 미주 노선 재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주 3회로 운항합니다. 전체 노선 운항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적항공사가 이처럼 미주 노선 확대를 준비하는 건 당장 관광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주 노선 수요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150만 원을 훌쩍 넘던 고가의 스마트폰은 어느덧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콧대가 높던 애플까지도 일제히 가격을 100만 원 아래로 크게 낮춘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들을 내놨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가격을 낮춘 프리미엄 스마트폰 벨벳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지속해온 G 시리즈를 접고 색다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출고가는 약 90만 원 정도인데 2년 뒤 기기를 반납하면 절반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더 낮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만들기 위해서 글라스의 좌우를 완만하게 휘어가지고 최적의 그립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가성비를 내세운 기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삼성전자는 30만 원대 4G 스마트폰과 50만 원대 5G 스마트폰을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모두 가격은 낮췄지만 후면 카메라가 4개 탑재되는 등 제품의 성능은 플래그십 모델 못지않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폰 전략을 펼쳐왔던 애플도 최신 칩셋이 내장된 50만 원대 신제품을 최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매 심리 저하 등으로 특히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폰 전략과 함께 고사양의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3% 줄어들며 6년 만에 3억 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가성비 폰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녹이기에 나섰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토톡톡 시간입니다. 산업부의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러니까 SUV의 인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형 SUV들이 계속 신차들이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죠. 네, 먼저 현대자동차는 지난 6일에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2020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등 고급 사양을 더한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 모델을 내놨는데요. 전용 라디에이터와 인테이크 그릴, 휠 등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네. 여기에 2열을 더 강화한 모델도 추가됐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을 기반으로 스페셜 모델인 VIP도 추가를 했습니다. 2열에서 시청이 가능한 모니터 2대를 설치해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뒷좌석의 2열 편의성을 더 강화하려고 한 그런 최고 사양 모델입니다. 근데 이 바로 다음 날이죠. 기아 자동차 역시 신모델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기아차 역시 플래그십 SUV 모하비의 그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모델을 7일 출시를 했습니다. 검은색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적용하고 내부 운전대 등에는 알칸타라 소재를 써 강인한 이미지를 더욱 살리고 실내외 고급스러움을 더했는데요. 국산 대형 SUV 중 유일하게 V6 3.0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하비의 특징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우디도 국내 SUV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 뉴 아우디 Q5 시리즈를 2가지 라인으로 출시하고 13일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차 출시가 계속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소형부터 대형까지 사이즈 상관없이 SUV 인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국내에서 SUV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선호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SUV 차량 출시가 올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의 그 지난달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소형 SUV죠. XM3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기아차 신형 소렌토도 지난 한 달간 9,000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기아차 내수 판매의 20%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네. SUV는 기존에는 중형차나 이제 경유차 위주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차급이 소형차도 출시가 되고 연료도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차나 친환경차까지 모델 선택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자동차 업계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분기에 다단계 판매업자 3곳이 폐업하고 6곳이 새로 등록해서 현재 138개 업자가 등록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업체는 더휴앤컴퍼니와 아토즈 생활건강 그리고 EN네이처 등 3곳으로 모두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시는 5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사업비 각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685개 업체를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15일 정오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차로 3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현재 국내 증시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3% 오르며 1954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역시 1.62% 오름세입니다. 이제 679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관련주와 클라우드 관련주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5G 관련주 KMW가 2.59% 상승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관련 종목이죠. 다우데이터가 9.43% 급등하며 현재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블메드 관련주는 현재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2.35% 하락하면 3,525원까지 내려왔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85%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14만 9,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